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진실은 언제나 하나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진실처럼 보일 수도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논리와 이성을 믿습니다. 분명한 답이 있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까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모순이 생기고 어느 쪽도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딜레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추리 소설작가 도로시 세이였습니다. 그럼 진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시며 찾아보세요. 딜레마 도로시 세이어스. 누가 그 바보 같은 토론을 시작했는지 알 수 없다. 팀파니가 시작한 것이 틀림없다. 팀파니가 하루 종일 낚시를 하고 나서 그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백해무익하고 짜증스러운 일이다. 내가 여관주인과 다음날 아침 보트 문제에 대해 해결을 보고 흡연실로 돌아오자 그 무리들은 이미 열을 내며 중국인 문제를 떠들고 있었다. 다 알고 있는 얘기다. 당신에게는 하등의 피해도 없이 단지 버튼을 하나 눌러서 1만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중국인 한 사람을 전기로 감전시켜 죽이고 100만 파운드를 얻게 된다면 버튼을 누르시겠는가? 우리 일행이 아니었던 약간 병색이 보이는 낯선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 듯 했다. 그 낯선 사람은 얌전하게 책을 읽는 듯 했지만 나는 그 남자가 좀 가엾게 느껴졌다. 세계 챔피언급 수다쟁이인 팀파니와 팀파니 친구 포포에게 마치 구석에 몰린 것처럼 꼼짝없이 잡혀 있었다. 대령은 물론 버튼을 누를 것이라고 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못된 중국인들이 많으니까. 못된 인간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긴 하지. 나는 대개의 사람들은 100만 파운드만 주면 웬만한 일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신부는 동료 인간을 죽이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팀파니는 100만 파운드로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고, 포포는 그 중국인이 살아서 또 다른 공자님이 될 수 있는 것이니 죽이고 살리는 것은 그 중국인의 사람됨에 달려있다고 했고, 거기서부터 이야기는 점점 더 바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더니 만일 선택을 해야 한다면 병들은 불황자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책 중에서 어떤 것을 구하겠느냐에 이르렀다. 팀파니는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한순간도 망설일 것이 없으리라고 말했다. 그와 아주 유사한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세상이 시끄러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억할 것이다. 팀파니는 전에 있었던 데버난트 스미스 서류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다. 신부는 호주의 붕거란 곳에서 수면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연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데버난트 스미스라는 남자를 기억했다. 그 남자야말로 과학의 순교자였다. 그런 개념이 있기만 하다면 팀파니는 모든 귀중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데버난트 스미스의 원고가 어떻게 고향의 미망인에게 보내질 수 있었는지를 설명했다. 트렁크에 그 원고가 가득했는데 아직 분류하거나 검토하지도 않은 것들이었다. 데버난트 스미스 부인은 젊고 총명한 의사를 구해 그 서류의 출판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그날 밤 부인의 집에서 불이 났다. 그러자 나도 기억이 나서 소리쳤다. 아, 그래? 그 술 취한 집사와 석유 등 잔불 때문이었지? 팀파니가 끄덕였다.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집과 나무로 지은 집이었고 물도 없었고 지역 소방대도
1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다. 간단히 줄여 말할 것 같으면 그 젊은 의사에게는 불 속에서 그 원고를 구하느냐 아니면 그 술 취한 늙은 집사를 구하느냐의 문제가 되었다. 젊은 의사는 그 원고를 먼저 불길 밖으로 던지고 다시 집사를 구하려고 돌아왔는데 그때 지붕이 무너져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 신부는 끔찍한 일이군 하고 중얼대었고 그 낯선 남자는 구석에서 책장을 넘기는 신용을 하고 있었지만 그 우울한 눈으로 계속 팀파니를 주시하고 있었다. 팀파니가 말했다. 사인 조사 심리 때 그런 것들이 모두 밝혀졌어요. 그 젊은 의사는 꽤나 심하게 혼이 났었지요. 젊은 의사가 설명하기를 그 원고는 인류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그 집사는 별로 쓸모가 없다고 했어요. 그 젊은 의사는 법원 검시관에게 혹독하게 질책당했지만 불길이 집사의 방에서 시작되었으므로 그 집사는 살아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배심원들도 사람들이 불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집사가 아마도 질식해서 죽었으리라고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 젊은 의사의 인생은 무너지고 말았죠.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너무 세속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눈앞에 있는 집사보다 정글 속에서 질병을 앓고 있는 수천의 흑인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사를 아무도 부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가엾은 젊은 의사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도 이름을 바꾸고 외국에 나갔겠죠? 아무튼 누군가가 그 원고에 대한 작업을 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수면병에 대해서는 모든 현대적 의술의 기초를 만들었어요. 그 데버난트 스미스 치료법이 셀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을 구했을 것입니다. 신부님, 그 젊은 의사는 순교자인가요? 아니면 살인자인가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신부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그 젊은 의사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그 집사를 먼저 구하려고 했을 겁니다. 아, 아니에요. 대령이 말했다. 곤란한 말씀이군요. 그 술 취한 늙은 집사는 우리 사회에 아무런 손실도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놈들이죠. 어쨌거나 사람이 불에 타 죽게 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일입니다. 수면병도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 낯선 남자의 의견이었다. 나는 그 병으로 죽는 사람을 아주 많이 봤어요. 그럼 선생의 의견은 어때요? 신부가 물었다. 그 젊은 의사는 바보였어요. 그 낯선 남자가 씁쓸하게 강조했다. 그 젊은 의사는 감상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죠. 젊은이가 겪은 모든 일이 마땅합니다. 포퍼가 그 낯선 남자에게 몸을 돌려 천천히 생각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포퍼가 말했다. 그 문제의 조건들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 원고는 의심할 여지 없이 소중하고 그 집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문제다운 문제가 뭔지 말해보겠어요. 내가 오래전에 직접 겪은 일입니다. 오늘날도 바로 이 순간 같은 때는 그 생각을 하면 나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대령이 앓는 소리를 내자 팀파니가 말했다. 계속해보게, 포포. 얘기해줘. 포포가 말했다. 내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기억을 잊으려고 노력해왔다네. 그 일이 있던 날 이후 나는 그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무래도 얘기를 못할 것 같.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소? 신부가 말했다. 그럼 마음이 편해질지도 모르지요. 포포가 말했다. 아무래도 물론 여러분들이야 내게 동정적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더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적당하게 부추기자 그 낯선 남자도 꽤나 정중하게 그러나 묘하게 간절한 태도로 말했다. 저도 선생의 경험을 몹시 듣고 싶습니다.
포포는 그 낯선 남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배를 울려 위스키 더블을 시켰다. 위스키 잔을 내려놓으며 포포가 말했다. 좋습니다. 말씀해 드리죠.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사건은 내가 꽤 젊었을 때 일어난 것인데 그때 나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처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 외판 사원의 변호를 의뢰받았어요. 그 외판 사원에게 불리한 증거가 꽤나 강력했지만 우리는 그 남자의 태도에서 죄가 없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남자를 석방시키려고 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석방이 되면 우리에게는 대단히 명예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남자가 무죄라고 믿고 있었죠. 사건이 치안 판사에게까지 올라가자 상황은 우리의 의뢰인인 그 외판 사원에게 별로 좋지 않게 전개되었죠. 변론의 핵심은 알리바이였는데 불운하게도 그 외판 사원은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 남자의 진술인즉 그 처녀와 다툰 후에 그 처녀를 시골길에 그냥 남겨둔 채 그 남자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차를 몰고 그 장소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 남자가 기억하는 것은 어떤 술집 같은 곳에 들어갔고 매우 술에 취하여 계속 운전을 하고 갔는데 어떤 숲에 이르러서 차에서 내려 약간 잠을 잤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새벽 3시쯤 잠에서 깨었는데 여전히 깜깜했다고 해요. 그 외판 사원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여러 샛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작은 마을들을 헤매다가 마침내 워킹햄이라는 도시에 6시쯤 어떻게 도착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녁 때 그 술집에서 나온 후 아무하고도 말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의 변론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작은 기억은 그 남자가 길을 잃어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털장갑 한 켤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연하게 경찰이 내세운 이론은 그 외판 사원이 술집에서 나와 처녀가 있던 장소로 돌아가 목을 졸라 죽이고 곧바로 워킹햄으로 갔다는 얘기였어요. 의학적 증거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친다면 그 살인은 그날 밤 자정 이전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외판 사원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워킹햄에서 6시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재판이 시작되자 우리로서는 전혀 만족스러운 진행이 아니었지만 그 남자에게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판 이틀 후 우리는 워킹햄에서 20마일 떨어진 동네에 사는 한 남자의 편지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줄 정보가 있다는 내용이었고 나는 그 남자를 만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 남자는 노동자 계급으로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는데 오랜 말싸움 끝에 10실링을 건네주자 그 남자는 자신은 밀렵으로 먹고 산다고 고백했어요. 그 살인이 일어났던 밤에 그 남자는 동네 부근에 덫을 놓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어떤 덫을 10시에 조금 지나서 가보았고 또 다른 덫은 아침에 가보았답니다. 이 밀렵꾼은 사람이나 차는 보지 못했지만 아침에 가보니 덫 옆에 털장갑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답니다. 밀렵꾼은 장갑을 집으로 가져왔고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다가 치안 판사의 법정 신문에 관한 기사를 읽고 우리에게 연락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답니다. 또한 자신이 증언을 하는 데 대한 보상금을 분명하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미렵꾼은 우리 의뢰인의 진술과 매우 비슷한 장갑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장갑이 많은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었던 것은 장갑에 대하여 이미 법정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쉽사리 구입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장갑은 증거물이므로 만일 이 장갑이 진정 우리 의뢰인의 것이고 새벽 1시 이전에 워킹햄 근처의 숲에 놓고 온 그 장갑이라면 의뢰인이 그곳에서 80마일 떨어진 곳에 가서 자정에 살인을 저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뢰인이 아는 사람이나 제조자에게 그 장갑이 의뢰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밀렵꾼에게 진술서를 받고 장갑을 내 가방에 넣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 차가 없어서 기차로 돌아와야 했어요. 국토를 가로지르는 고약스러운 출장 여행이었지요. 객차 안에서 움직일 공간도 전혀 없는 당장 주저앉을 것 같은 기차였죠. 때는 깜깜한 11월 밤이었고 짙은 안개에 다 모든 것이 느려 터졌어요. 그 충돌 사건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나중에 런던 급행열차가 신호등을 어쩌다 지나쳐서 교차점을 막 통과하려는 우리 열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최후의 심판이라도 하는 듯 큰 소리를 내며 나를 세게 쳤고,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야 나는 기차의 잔해더미 안에서 기어 나오고 있었고, 머리가 심하게 찢어져 흐르는 피가 내 입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충돌할 때 나는 다리를 시트에 올린 채 잠이 들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아주 깔끔하게 두 쪽이 났을 것인데, 내가 기차에서 기어 나와서 우리 열차 뒤쪽 객차 3칸이 완전히 앞뒤로 오그라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런던 급행 열차의 기관차는 뒤집힌 채 깔린 열차들 잔해에 불을 질렀고, 그곳은 완전히 지옥이었습니다. 죽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생존자들은 불타는 객차에 갇힌 불운한 사람들을 꺼내기 위해 미친 듯이 노무자들처럼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신음과 비명소리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 나는 정말 그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요. 팀파니, 배를 울려주게나. 조지, 위스키 한 잔 더. 전과 같은 것으로. 포포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가 제정신을 차리자마자 나는 그 장갑이 내 가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반드시 장갑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근처에는 없었고, 불길은 객차의 옆을 이미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내 가방이 어디쯤 있는지 나는 알 길이 없었지만, 그 뒤틀린 쇠와 부러진 나무 구조물의 잔해 아래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의뢰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증거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막 가방을 찾으러 불붙은 열차 속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누군가 내 팔을 잡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여자였습니다. 우리 아가, 내 어린 아들이 저 안에 있어요. 그 여자의 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 객실의 다음 칸을 가리켰어요. 불길이 막 커지려는 순간이었고, 나는 화염의 불빛 사이로 그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뒤집혀진 객차의 아랫부분에 누워 있었고, 목재들 사이에 걸려 오히려 깔려 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불길이 아이한테 닿기 전에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낼지 방법이 없었어요. 그 여자는 미친 듯이 나를 흔들었습니다. 빨리요,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 주변 사람들 모두 손이 바빴어요. 나는 창문 사이로 겨우 비집고 들어가 간신히 기어서 소년에게 도달하여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내 객실에서 타는 냄새와 불길이 치직거리며 내 객실의 뼈대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가방과 서류와 장갑과 모든 것이 불길에 사라지는 것이었죠. 그 아이를 구하느라 흐르는 매 순간이
우리 의뢰인의 관뚜껑에는 못이 하나씩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우리 의뢰인이 절대적으로 결백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었어요. 그 장갑이 다른 사람의 것일 수도 있고, 만일 의뢰인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뢰인을 구할 수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그 장갑이 없더라도 배심원들이 우리 의뢰인의 말을 믿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아이는 살아있었고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엄마는 내 옆에서 미친 듯이 불붙는 판자를 끌어당기고 깨진 유리창에 몸을 다쳐가면서 내내 아이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나는 아이와 의뢰인의 증거를 모두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튼 내가 희망을 거두려고 할 때 두 남자가 나를 돕기 위해 달려왔고, 우리는 잔해를 들어 올리고 소년을 밖으로 꺼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소년의 옷에는 이미 불이 붙고 있었어요. 그때쯤 내 객실은 완전히 용광로처럼 불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침이 되어 붉은 잿더미를 뒤졌는데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 가방에 노쇠로 된 자물쇠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밀렵꾼을 법정에 데리고 왔지만 밀렵꾼은 반대 신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애매모호했지요. 설명으로만 덜장갑을 확인시킬 수 없었고, 그날 밤 숲 근처에서 차를 목격한 사람을 찾아내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차 같은 것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옳았던 틀렸던 우리는 의뢰인을 보호하지 못했어요. 물론 어차피 질 수밖에 없었던 재판일지도 모르죠. 그 외판 사원이 정말 죄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유죄였기를 나는 차라리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그 남자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진술을 할 때 나를 바라보던 그 얼굴을. 나는 배심원 대표가 평결을 내릴 때 그 얼굴을 지금도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에 눈을 돌리면서도 피고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던 그 얼굴을. 포포는 말을 멈추었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외판 사원은 교수형을 당했소, 그럼? 대령이 물었다. 네. 포포가 숨이 막힐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교수형을 당했어요. 신부가 물었다. 그 소녀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포포는 절망적인 동작을 하며 두 손을 내렸다. 그 소년도 후에 교수형을 당했어요. 작년이었죠. 어린 소녀 2명을 살해했어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포포는 술잔을 비우고 일어섰다. 신부가 마침내 말했다. 그런 것은 아무도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포포가 대답했다. 나는 그런 일을 예상할 수는 없었지요. 신부님은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 낯선 남자가 일어서서 포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런 일들은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데버난트 스미스의 원고를 구한 사람입니다. 나 역시 악몽을 꾸고 있어요. 하지만 선생은 빚을 갚았지요. 포퍼가 재빨리 말했다. 나는 갚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 낯선 남자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나는 갚았어요. 세월이 내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사람들은 그 당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낯선 남자가 포포를 따라서 밖으로 나가면서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새로운 자신감으로 걸음을 옮겼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군. 신부가 말했다. 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군요. 포포가 젊었을 때의 외판 사원들은 뽐내며 차를 몰고 다녔던가요? 그리고 왜 포포는 증거물을 곧바로 경찰에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팀파니가 싱긋 웃었다. 자네 얘기가 맞아. 팀파니가 말했다. 포포는 데버넌트 스미스 사인 신문에 참석했었어. 포포는 오늘 그 의사를 보자마자 알아보았을 것이라네. 포포는 정말 마음씨 착한 거짓말쟁이야. 포포 이야기는 한마디도 믿으면 안 된다네. 오늘 밤 포포는 정말 연기를 잘했어요. 어떠셨나요? 음,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정말로 끝난 걸까요? 이 이야기는 범인을 잡지도 않았고 명확한 해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 하나, 풀리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팀파니가 마주했던 딜레마는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흔들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논리를 믿고 답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도로시 세이어스는 이 이야기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 건 아니다. 때로는 논리조차도 우리를 완벽한 결론으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것.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팀파니가 아니라 답을 찾으려는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황에 실제로 놓인다면 우리는 과연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10분 정도 고민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싶다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팀판이었다면 끝까지 논리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아니면 이건 너무 어렵다 하면서 조용히 모른 척하고 넘어갔을까요? 저는 솔직히 후자입니다.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